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진, 올해 45입니다. 결혼은 안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두고 뭐라 하겠죠? 어떻게 여자가 많은 놈도록 혼자야?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근데요, 그 사정이라는 게 참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아버지라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저희 집은 참 조용한 집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6살 때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로는 쭉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막노동을 하셨어요. 땡볕 아래 추운 날씨에도 몸을 쓰는 일을 하셨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뭐랄까 늘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편으론 안쓰러웠어요. 찢어진 작업복, 검게 타버린 손등, 늦은 밤 들어와선 고무줄 늘어진 러닝셔츠만 입고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우셨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동시에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쉬웠어요. 왜냐면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제 삶도 늘 참는 것의 연속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이 하는 학원도 다니고 싶었고 제 몸에 맞는 교복도 입고 싶었고 수학여행도 졸업 앨범도. 근데 늘 말했죠, 스스로에게. 희진아, 참아. 아빠가 돈 없어. 괜히 말했다가 아빠 속 상하게 하지 마. 그렇게 입을 다물고 욕심을 접고 늘 다음에 언젠가란 말로 내 꿈과 욕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분노도 있었어요. 왜 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계속 참아야만 할까? 왜 우리 집엔 늘 라면 냄새, 빨래 냄새, 술 냄새만 나는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 끝에 하나의 결론이 생겼어요. 벗어나자. 이 생활, 이 환경, 이 냄새에서 벗어나서 살아보자. 가난하지 않게 여유롭게 살아보자.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거예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에 들어갔어요. 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망설일 여유도 없었죠.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집을 나가고 싶었고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었고 희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홈쇼핑 전화응대, 행사 나레이터, 카페 알바, 전단지 배포, 주말에는 식당 서빙, 저녁엔 부동산 야간 보조. 제가 워낙 날씬하고 외모도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알바가 많았고 그만큼 돈도 빨리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처음엔 그냥 저축만 했어요. 근데 저축만 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매달 버는 걸로는 벗어나는 삶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장사를 하자.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보자. 큰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보자. 물론 그 안엔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도 자기 인생 참 많이 참고 살아왔을 테니까요. 평생 현장 일만 하셨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입은 것도 본 적 없고 누구한테 편하게 기대본 적도 없는 사람. 나중에 내가 잘 되면 아빠도 좀 편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망가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했던 그때 제 인생은 다른 길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돈을 모아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부딪혀보니까 장사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이템도 나름 분석해서 골랐어요. 입소문만 나면 무조건 팔릴 거라 믿었어요. 돈 되는 건 뭐든 다 조사해보고 최대한 저렴한 사입처도 직접 돌아다녔고요.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첫 장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른 물건들이 그냥 창고에 박혀만 있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주문은 겨우 한두 개. 그런데 그 몇 개 주문조차 사진이랑 다르네요. 기대한 만큼은 아니네요. 이런 메시지가 쏟아졌고 환불 요청이 따라 붙었습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진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시작한 첫 도전이었는데 결국 다 재고로 남아버렸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알바를 시작했어요. 마트 야간 정리, 음식점 주방 보조. 낮엔 장사 정리하고 밤엔 땀 뻘뻘 흘리며 일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또 망했냐?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던진 아버지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날의 국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을 데웠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걸 하냐? 맨날 생각만 많고 말이야. 그냥 알바나 계속하지. 괜히 그딴 거 해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딴 거? 제가 열심히 밤새며 고민하고 뛰어다녔던 걸 아버지 입에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속에서 울컥 올라왔지만 꾹 참고 일어섰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장사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단 한 번 없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먹거리, 그 중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파보자고요. 시골 장터에서 우연히 맛봤던 한 가지 제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샘플을 좀 더 사고 판매처도 알아보고 허가도 받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돈이 없었기에 마이너스 통장도 뚫고 자격 없는 계좌까지 다 긁어가며 준비했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자며 포장하고 택배 붙이고 CS도 응대하고 그렇게 진짜 피땀으로 준비한 끝에 드디어 첫 주문이 터졌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 이후로 주문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재구매할게요. 지인 소개로 샀는데 만족합니다. 이런 후기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잠도 못 잘 만큼 포장해야 할 물건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때 다시 아버지의 시선이 한 번 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뭘 해도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제가 포장하고 있으면 슬쩍 옆에 와서 이거는 뭐야? 이건 얼마에 파는 거야?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겠다는 말도 처음으로 꺼내셨어요. 힘들면 나도 뭐 도와줄까? 그 말이 어찌나 낯설고 또 이상하던지요.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다니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잘하고 있구나. 이제야 아빠가 날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첫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겠다던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 안에 있던 건 저를 돕고 싶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관심의 포장지를 두른 욕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요즘 매출은 얼마나 돼? 어디까지 나간 거야?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야? 질문들이 하나둘씩 심상치 않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선 속엔 아빠가 아닌 투자자 같은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제 일에 관심을 보이고 제가 바쁜 걸 보고 슬쩍 옆에서 택배 상자에 테이프도 붙여주고 주소도 써주고 그 모습이 처음엔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도와주시네. 이제야 우리가 좀 한 팀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어요. 택배 상자를 잔뜩 포장하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해서 잠시 누워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희진아, 우리 차 좀 바꾸자.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집에 있는 차는요? 제 돈으로 산 중고차예요. 그것도 몇 년은 쓴 적당 낡은 경차.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랑 외출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차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 너 장사 잘 된다며? 아니, 딸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냐고. 내가 창피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창피하다고요? 그 수많은 새벽에 택배 박스 나르며 허리가 휘고 팔이 저려서 파스 붙이며 울었던 나날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던 그 시간들. 그건 다 창피하지 않았는데 왜? 그 차가 창피하신 걸까? 아빠, 지금 차도 충분하지 않아요? 제 말에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넌 아직도 세상을 몰라. 남자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런 차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본다. 그리고는 내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딜러 명함과 함께 인쇄된 차 사양서. 이미 알아보셨더라고요. 차 가격 2,800만 원.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이걸 벌기 위해 어떤 삶을 견뎠는데 아버지는 그런 제 삶의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소비할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그때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나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래, 내가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자. 효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의 말투는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희진아, 요즘 어디 맛집 없냐? 스웨터 하나 사야겠는데. 동네에서 파는 거 말고 좀 좋은 거. 점점 더 고급보가 호사스러운 것들이 당연하게 요구되기 시작했어요. 그중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좀 가려고 하는데 항공권 좀 알아봐라.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순수익은 얼마? 포장비, 광고비, 반품비 빼면 다음 달 카드값도 빠듯한데. 근데 그걸 말하면 아버지는 또 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실망한 듯한 표정. 에이, 그 정도도 못 해주냐? 하는 눈빛? 그러면서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지금이 제일 황금기야. 앞으로 살 날도 많이 안 남았는데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돈이야 너도 있으니까 좀 나누자. 딸이 잘 사는데 아버지 고생했으면 이제 좀 누려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막혀버렸어요. 제가 여태껏 뭐 한 겁니까? 그 수많은 밤 혼자 포장하면서 파스 냄새 맡고 주문 실수로 욕먹고 울고 다 누구를 위해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아빠였어요. 진짜로. 그래도 아빠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버텼는데 정작 제가 힘들어질 때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면 미운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무너지든 말든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가슴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장사가 다시 예전만큼 순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한 번 바닥을 쳐본 사람은
두 번째는 더 치밀하게 움직이거든요. 제 통장은 아주 천천히, 정말 거북이처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데 좀 도와줄래? 요즘엔 골프가 좋다던데 한번 배워볼까? 이건 너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아빠도 좀 같이 누리자. 그 말 참 이상했어요. 같이 누리자고 하셨지만 항상 내 통장만 비어갔어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래도 아빠는 날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효도는 어쩌면 내가 타고난 빚일지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 믿음을 깨는 한마디를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포장하고 있던 상품이 큰 업체랑 거래가 잡히면서 물량을 좀 미리 들여놔야 했거든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어요. 알바로 겨우 이어가던 생활이었기에 당장은 대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이번 기회가 진짜 커서 놓치기 싫어요. 정적. 그러고는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 미쳤냐? 그 말은 날카로웠고 냉정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번 집이야. 그걸 대출로 넘긴다고?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라고 그래?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모아둔 돈이 없다. 내 노후는 내가 봐야지. 이 집까지 나라라면 나는 거지야. 그 순간 눈앞이 핑 돌았어요. 지금껏 제가 밥도 굶고 밤새 알바하고 코피 흘리며 일했던 그 시간들, 그건 아버지 눈엔 딸이니 당연한 거였을까요? 아니, 그냥 자기 노후보험이었던 걸까요? 어떻게 저런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작 제가 가난이 너무 싫어서 이 악물고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그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자 그걸 사유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내 등을 밟고 올라설 생각만 하고 있어? 그 후로 아버지는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운동 좀 해라. 너 나이도 있는데 관리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할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엔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나 앞으로 사지 멀쩡하게 거동해서 즐길 날이 10년밖에 안 남았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한 번이라도 궁금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조용히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새고 좁고 햇볕도 안 들었지만 숨통은 트였어요. 아버지 집에선 늘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숨만 쉬어도 죄인이 된 기분. 돈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 집에 들어선 ATM 기계가 된 느낌. 근데 이 반지하 방에 오니까 그냥 인간 김희진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아버지는 문자를 보내오십니다. 동창회가 있는데 요즘 점심값 많이 올랐더라. 허리 아픈데 마사지 의자 하나 보자꾸나. 냉장고 고장났다. 너 고쳐라. 근데 이젠 안 봐요. 왜냐면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베는 칼 같거든요. 제가 집을 나온 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거의 단절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 혼자 애써 끊고 있었고
아버지는 계속 돈줄을 잡으려 잡아당기고 있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 정도도 못 부탁하냐? 딸이란 게 그렇게 매정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점심이나 사라. 내 친구들이랑 약속 좀 있어. 그 문자들을 하나도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외로웠어요. 남들처럼 주말이면 부모님 댁 가고 명절엔 함께 음식하고 때론 싸우더라도 그 소속감 안에서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가족이란 이름이 저한테는 짐이자 끈질긴 채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척 동생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화가 나서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음성 파일이 하나 왔어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트였는데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지 애미 닮아서 기가 세고 어릴 때부터 참 이기적이었어.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지 잘됐다고 아버지를 버려? 돈맛 좀 보더니 변한 거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는 제 입에선 헛웃음만 새어나왔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게 결국 이 사람이 보기엔 돈맛 본 딸의 배신이었구나.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졸지에 배은망덕한 딸이 되어 있었고 유구도 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며칠 뒤 고모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희진아, 그래도 어떻게 아빠를 그렇게 내치냐? 자식이 그럴 순 없는 거야. 내가 좀 참아. 딸이잖니. 참아야 할 건 왜 항상 저였을까요? 왜 항상 딸인 저만 양보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상처는 그 후부터 한 달쯤 뒤에 찾아왔어요.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결혼을 고민하던 사이였고 실제로 저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그려가던 중이었어요. 그 사람과는 장사를 처음 시작하고 힘들던 시절 택배 박스를 함께 나르며 친구처럼 지낸 오빠였고 정말 드물게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 사람도 연락이 줄어들더니 갑자기 조심스러운 톤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희진아, 사실 나 아버님을 뵌 적 있어. 응? 그는 말했습니다. 우연히 근처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너 아버님이라고 하시더라. 그냥 인사드리고 밥이라도 사드릴까 했는데 근데 희진이 넌 좀 이각인 구석이 있다. 너랑 살면 힘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숨기거나 팔아먹은 적 있었나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단 한 번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아버지를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좋게 포장해서 말해왔어요. 아빠가 조금 고집이 세셔서 그렇지? 그래도 혼자 날 키우셨으니까 그땐 좀 어려우셨을 거야. 근데 정작 뒤에서는 제가 이기적이고 살기 불편한 여자로 포장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 이후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밀어냈죠? 나는 아버지한테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증명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 관계도 무너졌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정말 그때 한동안은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또 누군가가 내 얘기를 곡해된 채 듣고 온 걸까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할까봐. 그래서 결심했어요. 절연하자.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자.
친구들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식이 먼저 손 내밀어야지. 그 말들이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걸.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톡도 명절 인사도 모두 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 향하는 통로들을 제가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중절모 쓴 뒷모습을 보며 혹시 아빠? 하며 돌아보게 되고 어깨가 유난히 굽은 노인을 보며 언젠간 저 모습이 되겠지 하는 상상이 먼저 들더군요. 그게 뭐냐면요. 미련이 아니라 잔상 같았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은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었고 그 뿌리는 잘라낸다고 쉽게 뽑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이 말, 이제는 이 한 문장이 제 등을 짓누릅니다. 어떤 날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더 눈치를 보고 어떤 날은 그래도 조금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하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의 평온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끈질기셨습니다. 제가 차단한 연락처 외에 새로운 번호로 문자가 오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너 요즘 잘 지내냐? 는 짧은 문장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문자가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진아, 나 몸이 좀 안 좋아. 혹시라도 연락 안 되면 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생각 잘해라. 이게 건강 상태 공유였을까요? 아니면 정신적 올감이었을까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전 처음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나쁜 딸인가?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잠도 못 잤어요. 그렇다고 다시 연락을 하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릴 것 같았어요. 다시 ATM 기계가 될까봐 무서웠고 다시 내 삶이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통로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SNS도 정리했고 택배 주소도 변경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끈은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하겠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아버지로서 저를 안아준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제 가난한 과거를 팔아서 주변에 자랑하고 제 눈물을 죄책감이 아닌 도구로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연은 벌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절연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시 사업에 집중했고 좋은 파트너도 만나고 드디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따금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날이면 반지하방 시절에 컵라면 하나 끓여놓고 울던 그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유는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등기 우편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편의점에 갔는데 받은 건 노란 봉투 하나.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진. 아버지였습니다. 봉투는 그 사람의 이름처럼 쓸쓸하고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혹시 그 마지막을 내가 놓친 건 아닐까? 손편지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뚜렷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기진아,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첫 줄부터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억울했다. 왜 나는 평생 일만 하다 늙어야 했는지.
왜 내 아내는 일찍 떠났고 왜 딸한테조차 마음 편히 기대지도 못했는지. 그 사람은 끝까지 왜를 물었어요. 나는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은 못했지만 너처럼 혼자 다 해낸 사람을 보면 나는 괜히 작아졌다. 아빠 노릇도 못하고 돈도 못 대고 결국 너한테 기대기만 했지. 그 한 문장에서 뭔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롭고 무너져가고 있었구나. 그때 그 집 얘기했을 때 내가 널 밀어냈던 거 알아? 무서웠다. 모든 걸 잃을까봐. 사실 그 집도 이미 내 손에서 떠날 뻔했었다. 내가 너한텐 차마 말 못했지? 몰랐어요. 그 집이 위태로웠다는 것. 이제 와서 들은 진심은 어딘가 뒷북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 그래도 늦게라도 들려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희진아, 내가 아버지 노릇은 못했지만 너는 자식 노릇을 다 하고 떠났더라.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많이 울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웃으며 살아라. 손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있던 거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말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그 편지를 아직도 내 책상 서랍 한켠에 조용히 넣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꺼내 다시 읽어보고 어떤 날은 그냥 괜찮다는 말 하나 읊조리고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삶을 삽니다. 비로소 누구의 딸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삶. 아버지와의 시간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 흔적은 조금은 아리게 조금은 따뜻하게 남아있겠지. 그리고 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조금은 편해졌기를. 가끔은 끊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